자, 이번 시간에는 델타 G0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죠.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델타 G를 잘 알아야 돼요. 델타 G는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델타 G가 뭐였나요? 델타 G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델타 G는요. 어떤 계에 적용되든가 이 계의 델타 G 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든가 아니면은 반응식이 있을 때 자, 반응식만 있을 때는 델타 G 값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반응식에 대한 델타 G 값을 구해라.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예, 반드시 뭐가 더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반응지수 Q가 더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럼 델타 G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델타 G 값이 뭔가요? 델타 G 값. 어떤 계의 델타 G 값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계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이 계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해야 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 그게 바로 델타 G 값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델타 G 값의 부호랑 크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겠어요? 이 계가 평형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이 계의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K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델타 G의 부호와 크기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Q가 K보다 작다. 그럼 어떤가요? 당연히 델타 G는 음수고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Q가 K보다 훨씬 작다? 그럼 델타 G는 0보다 훨씬 작게 되고요. 정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더 세지겠죠. 자, 만약에 반응지수 Q가 K보다 크다. 어때요? 델타 G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만약에 K가 Q보다 훨씬 작다면 델타 G는 0보다 훨씬 크게 되고요. 역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도 더 세집니다.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아주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돌멩이가 있어요. 떨어뜨리면 어디로 굴러가나요? 당연히 일로 굴러가죠.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만약에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역시 델타 G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델타 G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면 델타 G0도 어렵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델타 G는 무엇에 따라 결정됐어요? 바로 Q랑 K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됐었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는 델타 G0는 K랑 1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이 델타 G0의 부호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K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얼만큼 작고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얘의 부호랑 크기가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델타 G0의 의미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델타 G0 자체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거 먼저 공부를 해보죠. 자, 델타 G0 얘는 델타 G0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델타 G 노트, 델타 G 스탠다드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들이죠. 예, 델타 H0, 델타 S0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델타 H0는 뭐예요? 표준 반응 엔탈피죠. 얘는 표준 반응 엔트로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표준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얼만큼의 엔탈피가 변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가 없다는 것은 계가 중심인 거죠. 계에 대한 델타 H인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표준 상태에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그 계의 엔트로피가 얼만큼 변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델타 H0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죠? 바로 뒤에 나오는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나오죠. 예. 표준 생성 엔탈피를 조합해가지고 그 물질들이 참여하고 있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표준 엔트로피 변화도 마찬가지죠. 뒤에 보면은 각 물질에 표준 몰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얘는 델타가 없죠. 왜 없어요? 예, 연력학 제3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의 0점이 기준이 있죠. 정의가 되기 때문에 델타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입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표준 몰 엔트로피로부터 그걸 조합해가지고 반응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델타 G0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도요. 뒤에 표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가지 물질들마다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값들이 다 나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똑같은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을 구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해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값들로부터 어떤 반응에 대한 델타 G0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뻔한 거죠. 생성물에 있는 모든 그 값들을 다 더하고 반응물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표준 상태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표준이라는 것은 사실 델타 H0랑 델타 S0일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1ATM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델타 G0에서 이 제로는요, 좀 더 복잡합니다. 예. 좀 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이 제로는 뭘 의미하냐면요, 반응지수 Q가 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반응지수 Q가 1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이따 얘기하기로 했죠. 지금은 일단 어떠한 방식으로 델타 G0를 구하는가, 이거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제 19.6인데요. 자, 브록시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 브록시에는 여러가지 물질들의 연력학적 자료가 다 나옵니다. 298개에서 다음 반응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계산해라. 델타 G0를 계산해라 이거죠. 자,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델타 G0는 반응식만 주어져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하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델타 G는 어땠었나요? 델타 G는 반응식만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죠. 예. 반드시 반응지수 Q도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개가 평행으로부터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델타 G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델타 G0는 이미 Q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뭡니까 Q가?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 됩니다. 1. 예,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은 Q가 1로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Q를 더 주어지지 않아도 델타 G0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에 나오는 표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생성물의 모든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를 다 더한 다음에 반응물의 모든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를 더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물질의 델타 HF0가 뭐였나요? 예를 들어서 CO2다. CO2 가스의 델타 HF0 무슨 뜻이에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일기압하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 탄소는 흑연이죠. 그리고 산소는 O2입니다. 예, 가스. 이 물질들로부터, 원소 형태의 물질로부터 이 물질 1몰을 합성하는 반응에 대한 델타 H 값, 그죠? 그게 바로 이 물질의 델타 HF0였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CO2에 대한 델타 GF0,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 똑같습니다. 흑연 상태의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기체죠. 그로부터 이산화탄소 1몰을 합성하는 반응에 대한 델타 G0 값,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델타 GF0 값이에요. 자, 그래서 PCl3의 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269.6kJ입니다.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개수가 4니까 4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요? 얘네들에 대한 값들도 다 곱해서 빼줘야 되겠죠. 자, P4는요,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24.4입니다. 24.4고 개수가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어떨까요? Cl2. Cl2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형태의 물질이죠, 이미.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예, 6을 곱하나 마나 똑같이 0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값은요, 마이너스 1102.8 kJ이에요. 자, 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곱셈,
덧셈 뺄셈만으로 계산을 했죠.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이따가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자, B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 반응에, 그러니까 역반응에 대한 델타 G0 값은 무엇인가? 자, 델타 G라는 것은 상태함수죠. 상태함수일 때는 역반응이 되면 그 값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역반응에 대한 델타 G0는요 1102.8kJ이 되는 거죠. 자, 계수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됐었죠? 얘가 12고 얘가 8이다. 계수가 2배가 되면은 델타 G0 값도 2배가 됩니다. 크기 성질이니까. 그죠? 크기 성질, 그 다음에 상태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5장 엔탈피 계산할 때도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값은 쉽게 계산을 했어요. 델타 G0가 이거다. 쉽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인데요. 이 반응에 대한 델타 G0 값은 마이너스 1102.8kJ였어요. 자, 구체적인 값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델타 G0는요. 일종의 델타 G 값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에 대한 델타 G를 구하려면은 반드시 반응식 외에도 반응지수 Q가 주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개가 평형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델타 G의 부호와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G0도 똑같아요. 일종의 델타 G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면 Q 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델타 G0는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준 상태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표준 상태에 있다면 그 개의 반응지수 Q는요, 필연적으로 1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델타 G0는 Q가 1일 때의 델타 G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상태에서의 여러 Q 값의 델타 G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중에 Q가 1일 때의 델타 G 값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델타 G랑 델타 G0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중요한 식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언제 델타 G랑 델타 G0가 똑같아지나요? 그죠? 이 뒤에 항이 다 없어지면 되죠?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Q가 1이면 됩니다. Q가 1이면 자연 로그 1은 0이죠? 뒤에 항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Q가 1일 때는 델타 G가 바로 델타 G0가 된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은 표준 상태에서는 왜 Q가 1일까요? 표준 상태.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해보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이 섞여 있어야 되고 어떤 상태로 섞여 있냐면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고체가 있다면 순수한 고체여야 되고요. 액체가 있다면 순수한 액체여야 되고요. 기체가 있다면 일기압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압이 1atm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용액에 녹아 있다면 그 농도가 1몰 농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0으로 정의했었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전부 다 만약에 물에 녹아 있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얘네들이 1몰 농도, 1몰 농도, 1몰 농도를 유지하면서 섞여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는 반응지수 Q가 얼마일까요? 반응지수 Q라는 것은 평형식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식은 뭐예요? A, B분의 C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1, 1, 1이에요. 그럼 그냥 Q는 1이 되는 거죠. 얘가 2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A 더하기 B가 C가 된다고 해도 여기다 제곱을 해봤자 1의 제곱이죠? 역시 1입니다. 얘가 기체라고 해도요. 부분합이 1로 들어가죠. 결국은 개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계속 1이에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표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같이 섞여 있을 때는요. 반응지수 Q가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델타 G 값이 바로 델타 G0가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래프죠. 이 X축은 반응 과정입니다.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반응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왼쪽일수록 반응물이 많고 오른쪽일수록 생성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X축은 바로 반응지수 Q의 좌표죠. Q는 0에서부터 거의 무한대까지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Y축은 자유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 개가 평형에 도달해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에너지가 최소인 점이니까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요. 만약에 평형상수 K가 1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 Q랑 K가 같으니까 바로 그때가 K이자 1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표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섞여 있어요. A, B, C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반응지수 Q가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1이라고 그랬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표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개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Q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개는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죠? Q가 10이 여기 있으니까 Q가 1은 여기 위치하고 있겠죠. 여기가 1이라면. 자, 그리고 이 개는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돌멩이가 여기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절로 굴러서 일로 떨어지겠죠? 자, 이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진행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자유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얼만큼 감소하나요? 요만큼 감소하죠? 요게 바로 뭐예요? 델타 G0가 되는 겁니다. 자, 델타 G0 뭐라고 했어요? Q 값이 1일 때의 델타 G라고 했죠. 만약에 Q 값이 5일 때의 델타 G 값이다. 얼마일까요? 이 그래프에서? Q 값이 5라면 한 이쯤 있겠죠. K랑 Q랑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델타 G는 분명히 음수지만 델타 G0보다는 절대값이 작습니다. 요만큼 자유에너지가 감소하죠. 예. 자, 요 상황을요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그래프인데요. 그냥 단순히 직선이에요. 예, 직선이고 이거는 Q의 수직선입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죠. 평형상수 K가 10이에요. K를 여기다 쓰고 얘가 10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니까 그 개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Q는 항상 언젠가는 K가 되죠. 여기 있는 이 개는요,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Q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당연히 델타 G는 음수입니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건 델타 G가 음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델타 G0의 크기나 부호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바로 K와 1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델타 G의 부호랑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1이에요? Q가 1일 때니까. 만약에 K가 1보다 크다. 그럼 어때요? 지금 바로 요런 상황인 거죠. K가 1보다 크니까 표준 상태에서는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델타 G0가 음수인 거죠.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K는 1보다 큰 겁니다. 자, 만약에 K가 1보다 훨씬 크다? 그럼 델타 G0는 0보다 훨씬 더 작게 되고요.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더 세집니다. 자, 만약에 K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10이 아니라 뭐 0.1 이렇게 잡아보죠. Q는 1 여기 있고. 자, 그럼 어때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언젠가 Q는 항상 K가 됩니다. 지금 1이지만 걔는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면 0.1이 돼야 돼요.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델타 G0는 양수가 됩니다. 예,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델타 G가 0보다 크다고 그랬죠. 표준 상태에서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델타 G0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K가 1보다 훨씬 작다. 만약에 0.1이 아니라 0.01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더 세고 델타 G0는 0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 관계만 잘 알면은 앞으로 이 식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 관계를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까 계산했을 때 델타 G0가 마이너스 1102.8kJ이 나왔었죠?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1000kJ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 델타 G0가 마이너스 1000kJ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예요. 반응지수 Q의 그래프고요. 최소값은 0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준 상태에 있을 때, 표준 상태라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전부 기체니까 1atm의 부분합을 유지한 채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반응지수 Q가 뭡니까? Q가 1이 된다고 그랬죠. 자, Q가 1이다. 그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죠. 1입니다. 그럴 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나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나요? 자, 이 부호로 볼 때 델타 G0가 음수라는 것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반응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얘는 없어지고 얘가 더 많이 생기는 쪽으로 이제 평형을 찾아가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왜 갑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평형상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결국은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랑 같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델타 G0가 음수라는 것은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얘가 1000kJ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뭐예요? K는 1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몇천, 몇백 이렇게 큰 게 아니라 10의 몇십 승만큼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건 얼마든지 계산을 우리가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반응의 델타 G0 값이 마이너스 1000kJ이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아, 얘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구나. 표준 상태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표준 상태의 Q 값이 1이니까 평형상수 K는 1보다 크겠구나. 근데 여기에 지금 1000kJ이라는 걸로 볼 때 평형상수 K는 1보다 훨씬 크겠구나. 한 10의 몇십 승은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표준 상태에 있는 이 계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해야 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바로 1000kJ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쵸? 얘 1몰이랑 얘 6몰이 반응해서 얘 4몰이 만들어지는 그만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예.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1000kJ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델타 G0가 플러스 100kJ이다. 자, 그럼 어디 위치할까요? 델타 G0가 플러스 100kJ라는 것은 표준 상태일 때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델타 G0가 플러스니까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요. 역반응이 진행될 때 결국은 평형상수 K에 도달하니까 이때는 평형상수 K가 1보다 훨씬 작을 걸 예상할 수가 있죠. 1보다 작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표준 상태에 있는 그 계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할 수 있는 일의 최대값이 100kJ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평형 상태에 있는 계를 다시 표준 상태로 만들려면은 최소한 100kJ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해야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델타 G에 대한 얘기, 또 델타 G0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델타 G는요, K랑 Q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부호랑 크기가 결정됐습니다. 델타 G0는요, 1과
K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크기와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밑에 있는 보충 예제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델타 G0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메탄의 연소 반응에 대한 델타 G0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한 800kJ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의 구체적인 값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표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죠? 얘네들이 표준 상태에 있을 때 무슨 뜻이에요? 표준 상태라는 건 얘네들이 전부 기체니까 전부 1atm의 부분합을 유지한 채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개의 반응 지수 Q는 당연히 1입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죠. 자, 요 상황을 우리가 역시 그래프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Q가 1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Q가 1이에요. 자, 근데 얘가 델타 G0가 음수니까 무슨 뜻입니까?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평형상수 K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당연히 K는 1보다 크겠죠. 그리고 얘가 800kJ라는 것은 굉장히 크죠. 예, K가 1보다 훨씬 더 크다. 나중에 이제 계산해보면요. 10의 몇십 승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큰 값의 K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표준 상태에 있는 이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할 수 있는 1의 최대값이 바로 800kJ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델타 G, 델타 G0 앞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다음 내용에서는 뭘 공부하냐면은 델타 G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 의존성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다.